그래서 부재의 형상에 따라서 그 다음에 부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어떻게 배열하느냐, 그 다음에 그 접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힘의 분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힘의 분배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재의 피라미드적인 특성. 피라미드는 뭐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이런 특성을 말을 하는 거죠. 결국 힘이라는 것은 분산돼서, 그죠? 분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힘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야 간다. 분산이 수평적으로도 분산되어야 되지만 수직적으로도 분산되어 가야지만이 이 힘이 골고루 아래로 잘 전달될 수 있다. 땅까지 가야 되니까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힘을 분산시킬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집중시켜서 흘려보낼까 하는 것은 이제 구조 설계자의 어떤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큰 강이 있고 작은 하천이 있고 뭐 냇물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냇물 여러 개에서 물이 모여서 하천을 이루고 하천 여러 개의 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강의 물이 모여서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어느 힘을 그냥 각각 다 흘려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중간중간 모아가지고 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들은 구조물의 규모라든가 용도라든가 사용하는 재료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강성이 동일한 부재를 연속 배치하는 경우, 즉 이 모든 판을 이루는 부재가 다 동일한 특성을 가진다라고 한다면 힘은 분산되어서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속한 면 구조와 같은 힘의 흐름이 된다. 이 방향, 이런 경우 중 이 방향 흐름이잖아요, 그죠? 맨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왔었는데 이런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공간 트러스도 그러한 어떤 케이스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강성의 차이를 두고 부재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제 큰 보가 있죠. 그냥 보라고 하면 되겠네. 이 보가 있습니다. 이 보가 있다고 하면은 이 보를 향해서 힘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일단은. 그래서 이 보의 힘이 기둥으로 전달되도록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힘이라는 것은 이 큰 보 쪽으로 일단은 집중이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힘이 작게 결국으로 분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라미드적인 특성이라는 개념은 결과적으로 부재의 크기, 단면의 형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힘이 분산돼서 갈 수도 있고 집중되어서 가면서 또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을 또 거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기 응력 부력. 응력이라는 것은 힘이 작용했을 때, 외력이 작용했을 때 그 부재가 받는 힘의 크기를 응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부재가 견디는 힘, 뭐 부재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들은 초기 응력 부여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중이, 즉 외력이 작용하기 전이에요. 외력이 작용하기 전에 부재의 임의로 응력을 미리 발생시키는 거예요. 이 부재는 이 정도의 힘을 하중이 작용하면 이 정도의 힘을 견뎌야 돼 하고 미리 그 부재에다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부재체 내부에서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내부에서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초기 응력을 부여해서 외력이 작용했을 때 발생하는 응력이나 변형을 제어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인데 여기 오타가 났네 지금 보니까 PEI나 PRE에 프리스트레스트 프리라는 게 미리란 얘기죠. 스트레스는 응력이에요. 미리 응력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콘크리트 속에 배치되어 있는 PC 강선, 여기 PC강선입니다. 이 PC강선을 미리 배치해 놓고 잡아당겨요. 사실 어떤 개념이냐면 프리스트레스는 우리가 원래 이제 보를 만들면 이 보가 이렇게 하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형을 하잖아, 그죠? 이런 변형 때문에 이만큼의 처짐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상해 가지고 미리 구조물을 어떻게 만드는 경우가 있냐면 구조물을 미리 이렇게 위로 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캠버라 그러는데 위로 솟아 올랐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수평면인데 위로 약간 볼록하게 올린 상태로 만들어 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평평해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그 평평한 걸 우리가 원하기 위해서 이 구조체를 미리 위로 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상태에서 시공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서서히 처짐이 발생하면서 평평한 수평 상태를 이루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개념으로 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교량 같은 구조물에는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프리스트레스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응력을 잡아당겨 가지고 얘가 힘을 견디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프리스트레스의 개념은 뭐 또 다른 구조 시스템 시간에 다룰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개념이 있다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마치 우리가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늘어났다가 고무줄을 놓으면은 갑자기 확 줄어들면서 튕기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을 이용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수교의 보. 현수보가 있는데 보 밑에 이렇게 케이블로 현수란 얘기는 서스펜션. 매단다는 뜻이죠. 그죠? 매달아. 빨랫줄 매듯이 매달아서 구조를 만드는 것을 현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그 교량이죠. 그죠? 이렇게 교량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케이블로 잡아당기잖아요. 그죠? 이런 현수교. 현수교가 대표적인 구조체인데 이런 현수교의 볼을 이용해 가지고 이 현수교에다가 잡아당기니까 인장력을 주는 거죠. 인장력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 일로 잡아당기고 일로 잡아당기니까 구조체는 위로 올라가겠지.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힘을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누르는 힘을 거꾸로 견디는 상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휘목력 분포나 처짐을 조절하는 방식을 초기 응력 부여를 통해서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케이블 구조처럼 이런 케이블을 다 잡아당겨 이렇게 그림으로 온 것처럼 인장력으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팽팽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빨랫줄도 마찬가지잖아요. 빨랫줄도 이렇게 포스트가 있고, 여기에, 빨랫줄을 이렇게 매달잖아요. 그래서 고정시키잖아. 고정시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로 잡아당기는 인장력을 준다는 얘기예요. 텐션. 인장력을 주게 되면 여기에 빨래를 이렇게 매달아도 그죠? 얘가 약간의 처짐을 발생하겠지만은 무너지진 않죠. 그죠? 떨어지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초기 응력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잡아당기는 힘으로 얘가 충분히 긴장시켜서 지탱하게 한 힘을 받아주게 한 상태에서 위에다 하중을 가하게 되면 추가의 처짐이나 어떤 변형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의 조합에 의한 힘이 시스템을 조합한다. 그러니까 두 개, 세 개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조합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실제 구조물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다양한 힘의 분배 방법이 조합되어서 사용된다는 겁니다. 뭐 형상을 어떻게 하느냐,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뭐 접합부를 어떻게 하느냐, 초기 응력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거는 각각의 개념이고 실제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두 개, 세 개 이상 이렇게 서로 혼합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중이라는 것은 연직 하중도 있고 수평 하중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하중 특성을 고려해서 제어를 해야 되니까 그 제어 방법을 서로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된 개념, 하이브리드의 개념으로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현수보가 대표적인 경우죠. 그죠? 보가 있고 이건 힘제였잖아. 이거는 인장제였고 그죠? 하얀 케이블은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질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보가 있고 하얀제가 있고
우리나라에 이래서 울산 월드컵 경기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휨제인 봉하고 인장제인 케이블이 그죠. 이런 케이블하고 여기 휨제 이런 것들이 서로 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합력을 이용한 구조 시스템을 적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조합되어서 하나의 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힘의 분배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힘의 분배 방법을 분배를 통해 가지고 그 구조체를 연직 하중하고 수평 하중을 잘 견디게 하고, 견딘다는 얘기는 그 하중을 잘 분산시켜서 집안 땅까지 안전하게 전달하게 만드는 그러한 특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부터는 이제 구조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학기 초에 교과목 OT 하면서 이번 학기에 과제가 3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과제는 여러분이 이미 했죠. 깔라트라바 건축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건축 기술의 표현 이 2가지 과제는 이미 했고, 마지막 과제가 하나 남아 있는 게 그게 뭐냐면 구조 시스템을 조사 발표하는 게 마지막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기말 과제로 할 건데 여러분이 자세하게 각각의 시스템을 정리는 개인적으로 할 그런 내용을 내가 나중에 다시 할당해 주겠지만은, 지금 내가 강의를 통해서 소개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힘의 여러 가지 흐름을 분배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구조물을 안전하게 설계하기 위해서 다양한 구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구조 시스템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한번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구조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조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또 확인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란 무엇이냐? 인간이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한 쉘터, 그죠? 결국은 이걸 주택이라고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생활공간, 아니면 이게 건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건물을 지상이나 지하에 안전하게 지지하는 요소를 구조라고 합니다. 어떤 구조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구조는 안전하게 건물을 지지하는 요소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의 사용 폭이 확장되고 있다. 왜 확장되느냐? 건물의 규모가 달라지니까. 즉 움직이는 구조도 있어요. 개폐식 지붕같이 움직이는 구조를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열고 닫는 데 있어서의 진동이나 소음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문제도 있겠죠. 넓어지는 구조, 전개 구조, 해양 구조, 점점 펼쳐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깔라트라바 건축의 구조미 보면서도 여러분이 그 내용 중에서도 읽어볼 수 있겠지만은, 깔라트라바 같은 경우에는 건축이 이렇게 마치 그 건물 스켈레톤이라 하는데, 구조체 사람의 뼈대처럼 또 동물의 뼈대처럼 이런 골격을 이용해 가지고 건축 구조미를 형성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미국 밀워키에 있는 미술관 건물인데, 이 건물 같은 경우 보면은 벽면이 마치 날개처럼 펼쳐졌다가 다시 접어졌다가 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가릴 때에는 날개를 접고, 햇볕을 이렇게 큰 문제 없을 때는 벽면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채광도 하기도 하고 또 조망을 하기도 하는 그런 특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전개 구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해양 구조, 바다로 갈 수도 있고, 진동을 제어하는 제진, 면진 구조, 우주 구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점점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조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구에는 여러 종류의 하중이나 외력이 이 건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응력을 발생시킨다. 물론 다양한 응력은 한정되어 있죠. 수직 응력, 휘 응력, 전단 응력, 비틀림 응력,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충력, 전단력, 휘 모멘트, 부재력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에는 응력이 정체되지 않고 분산되어서 집안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 장치가 바로 이 구조라는 것이죠. 구조는 건물, 쉘터의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건축에 3요소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구조, 기능, 미. 3요소라기보다 3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아름다움. 이 세 가지를 확실히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조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볼 수가 있고, 구조는 그래서 건물, 쉘터의 규모, 기능, 형태, 재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조 시스템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 재료가 달라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계를 할 때에 이 하중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맞게 적절한 구조 시스템을 잘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조에서 힘이 흘러가는 방법, 골조의 형태, 사용 재료 및 골조의 구성 방법에 따라서 구조 시스템에는 변화가 있다, 즉 달라질 수 있다라고 앞에도 계속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냐? 먼저 중층 구조 시스템. 중층이라는 것은 1층, 2층, 3층, 4층 층을 계속 쌓아가는 개념을 중층이라고 합니다. 중층 구조 시스템은 다른 말로 어떤 얘기라고 볼 수 있냐면 바닥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 시스템이에요. 바닥을 어떻게 지지할 것이냐. 즉 슬래브가 1층, 2층 바닥, 3층 바닥, 4층 바닥을 2층 바닥은 1층에서 지지하고 3층 바닥은 2층에서 지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지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즉 수직 방향, 연직 방향으로 전개하는 시스템을 중층 구조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용어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기둥과 보에 의한 구조 시스템. 그죠? 리니어 멤버, 선형 부재입니다. 기둥과 보는 물론 부피를 가지지만은 우리가 모델링을 해보면 선으로 표현합니다. 슬래브는 면으로 표현하고 벽체도 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면 부재가 있고 선 부재가 있는데 기둥과 보는 선 부재라서 리니어라고 했습니다. 리니어 부재에 의한 구조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기둥과 보 구조. 포스트 앤 빔 엔드인데 엔스가 되어 있네요. 오타가 되어 있네요. 엔드. 포스트 앤 빔 시스템. 자, 기둥 A1이 이게 기둥이 되겠죠. A2는 이거는 단순보. 이거는 캔틸레버보가 되겠죠. 그죠? 캔틸레버나 단순보는 이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라든가 좀 헤비 팀버라가 이제 목 구조, 좀 무거운 재질을 가지는 가벼운 그런 경량 목 구조가 아니라 좀 무게가 있는 중량감을 가지는 그런 목 구조인 경우에 가능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연속보. 보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연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보를 연속보라고 하고, 특별히 이런 경우, 가운데 이런 거 보면 여기에, 뭐가 있죠? 힌지가 있잖아. 여기도. 힌지. 이렇게 가운데 힌지를 설치한 보를 게르보보라 했죠. 제가 그 구조 개념 설명하면서 정정보의 종류 얘기할 때 겔보보 얘기했었어요. 네 가지가 있었죠. 정정보가 단순보, 내민보, 캔틸레버보, 그다음에 겔보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보 중간에 핀으로 연결해가지고 정정 구조를 만들어버린 보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연속보가 있죠. 연속보 보가 하나, 둘 연속되어 있잖아. 근데 중간에 힌지가 없고 전부 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가 두 개. 근데 여기가 이게 보가 하나로 보이지만 우리가 구조적으로 판단할 때는 보가 두 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연속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연속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구조 시스템이 일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중층 구조 시스템에서 기둥과 보에 의한 시스템입니다. 이번에는 기둥과 보 접합이 핀 구조, 힌지드 프레임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기둥과 보를 접합하는데 핀으로 접합을 했어. 이런 경우입니다. 대부분 목 구조가 될 겁니다. 아니면 경량 철골 프리패브 구조, 공장에서 만들어 온 그러한 시스템에 의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핀 접합이에요. 그죠? 나무 접합하는 거 보면은 나사못을 받거나 아니면은 장구 맞춤을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끼우거나, 그죠? 턱 맞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B2 같은 경우는
하프 팀버 구조라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목재를 많이 사용하죠. 이거는 가세를 사용했고, 이런 것보다 이런 경우가 목재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이런 부분에다가 돌이나 벽돌을 충전시킨 이 벽에다가 이런 거를 하프 팀버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핀 접합한 경우는 건축에서는 많지는 않죠. 지금 그 라멘 구조에서 그죠? 철골 구조도 핀 접합 볼트를 체결하기도 합니다만 용접을 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접합부들이 강접합으로 구성된 경우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둥과 보여형 구조 시스템으로 그림이 먼저 나왔는데 고정접합, 보접합이 고정인 경우입니다. 그림에 전부 다 고정으로 되어 있는데 C1부터 C8번까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C1을 문형라면이라고 그래요. 문형라면. 한문으로 이 문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이 문자처럼 대문처럼 생겼다 해서 문형라면이라 그러고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강절점이 되는 거죠. 강절점은 강접합이 됩니다. 이 강접합의 개념을 한 번 더 얘기하면 여기 부재가 강접합이 되어 있으면 여기가 90도 각도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얘가 변형을 하더라도 어떻게 변형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90도로 이렇게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죠. 이런 모양이었는데 변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변형을 하지만 이게 90도를 유지를 해요. 강접합은 이러한 상태로 접합이 된 거를 고정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강골조 라멘 구조 C1이 될 것이고 C2는 파이 있죠. 그렇죠? 그리스 문자 파이처럼 생겼다. 파이형 라멘 구조라고 그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순수한 라멘 구조 1층, 2층, 3층 층수별로 기둥이 있고 보가 연결되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이런 라멘 구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가세가 설치된 라멘 구조가 있을 수가 있고 벽이 설치된 그 라멘 구조가 있을 수가 있고 그죠? 근데 벽식 라멘 구조 이거는 벽으로 완전히 채우진 않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계구부가 생성되지만 주 구조체를 벽처럼 만들어서 벽식 라멘 구조 E형 라멘 구조 이 경사 기둥이 있죠 그죠? 경사 기둥이 있는 이런 E형 라멘 구조도 있고 이게 이런 기둥이 아주 대형이죠 그죠? 대형 기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상태의 그 라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하는 라멘 구조는 이 중에 뭐 어느 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C3를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라멘 구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사 기둥이 이제 간혹 가다가 최상층부에 이게 사선 제한이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경사 기둥을 설치를 해서 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또 시스템이 있냐면 바닥과 벽에 의해서 앞에 첫 번째는 지금 기둥과 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이제 바닥과 벽이니까 평면입니다. 면구조입니다. 평판 구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슬래브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 D와는 라멘 구조로 있는 상태에서 기둥과 보가 있는 이게 보가 되겠죠. 보가 있습니다. 보 밑에는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이 부분에 기둥이 있겠죠. 그래서 기둥과 보로 라멘을 만들고 라멘 위에 이런 슬래브가 올라가 있는 그 경우 가장 일반적인 그죠 케이스가 되겠죠.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D2 같은 경우는 무량판 구조. 무량판이라는 것은 보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청을 1학기 때 아마 지금 하겠거나 철근 콘크리트 설계 그 과목 할 겁니다. 거기서 아마 다뤘을 거예요. 보가 없죠. 그림에 보면 보가 없어요. 보가 없이 슬라브가 기둥에 바로 지지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와플 슬라브 혹은 그리드 빔 슬라브로 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드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들이 밑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간식으로 사 먹기도 하는 와플 파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와플 슬라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이스트 슬라브, 이거를 뭐 장선 슬라브라고 하는데,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T자의 모양이
이렇게 모양이 연속되어 있는 거죠. 연속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장선 슬라브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근데 보이드 슬라브는 그 중공 슬라브, 가운데 이게 구멍이 있잖아요, 그죠? 홀. 그래서 이걸 중공이라고 해요. 가운데 구멍이 있다 해서 중공 슬라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컴포진의 데크 슬라브, 이렇게 데크. 데크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철판으로 만들어집니다. 철판으로 만들어진 이런 판이 있는 거죠. 이런 판이 있어요. 판이 있고 된 거죠. 이런 판 위에 나중에 설치를 하고 콘크리트를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씌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데크 슬라브입니다. 실제로 철골 구조에서는 많이 채택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철골 구조에서는 H빔으로 기둥과 볼을 만들고 그 위에 데크 슬라브를 이렇게 데크 플레이트라 그러죠. 데크 플레이트를 올리고 그 위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거죠. 슬래브를 만들어서 바닥을 만드는 이러한 형태로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공사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이제 지나다니다가 건설 현장을 보게 되면 잘 살펴보세요. 특히 철골 H빔으로 짓는 철골 건물인 경우에 데크 슬라브 바닥을 어떻게 공사하는지를 한번 그냥 지나가지 말고 공사하고 있으면 좀 멈춰가지고 살펴서 관찰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조 시스템은 제 뒤에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할게요.